외교관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특히 경제학 시험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시험 문제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나온 실제 경제학 문제들인데요. 이걸 풀어보면서 미래 외교관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제들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실제 외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경제 상황들을 주고,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2025년 시험에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외교관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핵심 케이스를 하나씩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문제들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경제 원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주택시장에 대한 거예요. 아니, 외교관 시험에 왜 부동산 문제가 나올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나라의 주거가 불안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건 결국 국가 전체의 힘, 그러니까 외교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세 장의 카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가격 상한제, 또 하나는 보조금, 마지막은 세금. 이 카드들을 각각 썼을 때 주택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봐라 이겁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모든 경제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거죠. 수요와 공급. 여기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첫 번째 공급식은 임대료가 오르면 집주인들이 집을 더 많이 내놓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수요식은 임대료가 비싸지면 세입자들은 집을 덜 구한다는 뜻이죠. 시장은 바로 이 둘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령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가격 상한제. 시장에서 정해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으로 자, 월세 이 이상은 절대 받지 마세요 하고 딱 못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죠. 서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조금은 어떻게 개선할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가격을 강제로 낮추니까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막 늘어나는데 집주인들은 돈이 안 되니까 집을 내놓지 않겠죠?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이 부족분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만큼 집주인들이 다시 집을 내놓게 하려면 얼마의 당근,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할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해보면 숫자가 정말 놀랍게 나옵니다. 9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정한 상한선이 60인데 여기에 보조금 90을 더 얹어줘서 집주인 손에 총 150이 쥐어져야만 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집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야, 좋은 의도의 정책이 이렇게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보조금 정책,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엔 전략을 바꿉니다. 두 번째 카드인데요. 가격 상한선은 아까보다 좀 올려주는 대신 이번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당근 대신 채찍을 든 셈인데 이 조합은 시장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세금을 과연 누가 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세금은 집주인한테 내라고 했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부담을 집주인 혼자 다 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니 집주인이 3분의 2, 세입자가 3분의 1을 나눠서 내는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공급자, 즉 집주인들이 가격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바로 정책의 딜레마,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보조금 정책은요, 시장의 비효율은 없애지만 정부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요. 두 번째 세금 정책은 정부 입장에선 세금이 들어와서 좋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거래가 줄어드는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완벽한 정책이란 건 정말 없나 봅니다. 자, 이제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로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최대 고민거리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이 고통스러운 시속게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딜레마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한쪽,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가면 다른 쪽인 물가가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론이에요. 단기적으로는요. 좋아요.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실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오큰의 법칙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건 실업률과 국가 전체 경제, 즉 GDP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한 명 늘어나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숫자로 똑 부러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희생률이라는 걸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계산법은 두 단계예요. 첫째, 필립스 곡선으로 물가를 5% 낮추려면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 본다. 둘째, 그렇게 올라간 실업률이 오쿤의 법칙에 따라 GDP를 얼마나 깎아먹는지 계산한다. 간단하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나온 숫자가 바로 2.5입니다. 이 2.5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물가 상승률을 딱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의 2.5%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엄청난 희생 없이, 고통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이 시험 문제가 바로 그 꿈 같은 시나리오,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딱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첫째,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완벽한 신뢰. 중앙은행이 물가 잡겠습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잡겠구나 하고 100% 믿어주는 거죠. 둘째, 그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기대를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착 하고 맞아떨어지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말 외교 간의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죠. 바로 국제금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어떻게 순식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태풍처럼 몰아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름은 좀 어려워요.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 세계 돈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나라와 B나라의 이자율 차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환율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와 거의 같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우리 앞으로 금리 올릴 겁니다 라고 발표만 했어요. 아직 올린 게 아니에요. 발표만 했는데 이게 과연 오늘의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은 기대입니다. 금융시장은요, 거의 타임머신처럼 움직여요. 투자자들은 미래의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르겠네? 이 미래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섭니다. 너도 나도 앞으로 비싸질 달러를 오늘 미리 사두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 하나만으로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오늘 당장 달러 값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다 달러로 빠져나갈 텐데요. 맞대응을 해야죠.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원화의 매력도를 높이는 겁니다. 어이, 거기 달러로 가려는 돈데 가지마! 우리나라에 있어도 이자 많이 줄게! 하고 신호를 보내서 돈의 이탈을 막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었죠? 그럼 이 문제들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던 핵심 원리들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택 문제에서는 뭘 봤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 즉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딜레마를 봤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요, 물가를 잡는 데는 희생이라는 실제적인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환율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기대만으로도 다른 나라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 시험 문제들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배운 이 깔끔한 경제 이론 모델들이
과연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간극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미래의 외교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진짜 경제학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